감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할게요. 김기리 씨 그리고 혜진 에디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을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 메뉴 다들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진작에 시작했는데 저 원래도 냉면 좋아하거든요. 여름 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집에서 해먹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집에서 냉면을 드세요? 그러니까 밀키트로. 오, 되게 잘해요. 정말 집순이네요. 야, 냉면은 진짜 항상 무더위가 되면은 냉면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5월부터 좀 더웠잖아요. 네. 저는 5월부터 벌써 냉면을 게시했어요. 오. 근데 냉면은 이렇게 좀 신기한 음식인 것 같아요. 일단 냉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만 해도 좀 차가운 느낌? 그러니까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 먹기 전부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냉면이 또 재밌는 게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물냉파, 비냉파인데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번갈아파. 진짜요? 번갈아파. 저는 거의 80% 비냉. 저는 비냉이고 네. 같이 간 사람한테 무조건 물냉을 시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무조건 맛봐야 돼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먹고 싶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냉면은 좀 다들 자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위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자르고 네. 저는 십자가로 이렇게 딱 자르거든요. 아, 십자가로. 기리 씨는요? 저는 적당히 이게 좀 길이가 있는 게 호로록 해서 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자르거든요. 이게 안 자르면 무조건 여기에 펴요. 맞아. 이게 호로록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어떤 옷을 입어도 다 튀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긴 하지만 이 직장인들한테는 또 좋은 게 혼자 먹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혼밥하기에 굉장히 좋은 메뉴인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뭐 10분이면 다 먹기 때문에 그쵸?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냉면 먹으러 가시죠? 그럴까요? 가죠. 누가 사나요? 제가 사야죠. 왜요? 제일 어리니까. 냉면의 취향이 다 갈리듯이 책도 사람마다 취향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힌트 화면으로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은 미디어 정책과 공공소통 분야에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원래 고향은 강릉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현재 안산에 계신데 유독 안산에 좀 깊은 마음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도에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그 도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때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상규명 그다음에 끝까지 안산 시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산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청와대 춘추관장 지내셨는데 네. 그 여성 최초, 최연소, 최장수 이런 수식어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거 보통 쉽지 않은 일인데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학과를 나왔고요. 그 기록의 중요성을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라는 대통령의 당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좀 기록하고 그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신뢰도 쌓아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하게 된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난 또 세월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방통위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셨다가 이번엔 국회에서
그 방통위를 감시하는 과방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는 규제기관의 이제 수장이셨다가 지금은 감시기관에도 리더가 되셨는데 느낌이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느 쪽 네. 무게감이 좀 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규제기관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 규제기관의 역할이 이 미디어 분야나 아니 통신 분야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감시가 바로 될 때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이 또 더 극대화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방미통위로 이제 저희가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네네. 방송이 장악되고 미디어 시장이 되게 힘들어지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나 행정기관의 역할이 온전하게 돼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통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맞아요.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방통위의 부위원장 상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부위원장, 하반기는 상임위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방통위에 들어갔다가 윤석열 정권에 1년 6개월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 직원과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 직원이 같은 사람인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그 대통령이 온전하게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사익에 또는 그 계엄 등을 포함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공직자들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MBC 그다음에 KBS 심지어 TBS는 폐지시키려고 했던 게 있었고 YTN은 사형화시켰던 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보하느냐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감했고 그걸 바로잡는 역할이 지금 이제 방미통위 직원들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가방위 차원에서도 이제 진행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평소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신문도 정말 많이 읽으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신문과 더불어서 저희가 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평소에 독서 습관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책은 그 신간은 이제 신문에 보면은 신간을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사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회관 2층에 네. 의원 열람실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여해서 보기도 하고 또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목차부터 보고 또 목차 중에 꼭 봐야 될 게 있다면 이제 그 내용부터 보고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면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좀 바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맺은말, 그다음에 머릿말, 그다음에 서평 이런 걸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보고 또 기록해 놨다가 맞아요.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의원님처럼 책 읽는 독서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럼 의원님과 함께 책 한 권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는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새 여자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이 사진이 되게 이제 인상적인 건데요. 이때 시기만 하더라도 이 쪽지 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새 여성이 머리를 단발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탁족을 하는 장면이 네. 이 책의 첫 페이지인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침략을 당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했던 여성 3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온 거는 2017년도인데 읽은 거는 좀 지나서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고향 선배님이세요. 제가 이제 강릉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남다른 인연이 있기도 하고 해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조선희 작가가 쓴 새 네, 여자라는 새 여자. 네. 책인데요. 편집자님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의원님께서 잘 요약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세 여자는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왔었던 세 여성의 삶을 따라가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제 특히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남성 운동 혁명가들과는 달리 역사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었던 여성들의 삶을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용돌이 현대사에서 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이제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서 보는 거라서 이게 두 권이어서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좀 읽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역사과를 이제 역사를 전공했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는 남성 중심의 역사고 허스토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데, 근데 사실은 여성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조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여자라는 제목에서부터 이제 세 명의 주세죽, 허정숙, 그다음에 고명자 이렇게 세 명의 그 활동했던 걸 추적해 가면서 쓴 거라서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1900년대부터 이제 1900 후반기까지인데 한 분은 이제 40대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북한에서 끝까지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이제 20대, 30대, 40대 때 일제시대 때 그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분들의 일대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사실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러시아, 중국까지 다 되게 강범위하게 활동했던 신문명을 겸비한 그 여성의 삶을 조명한 거라서 좀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세 여자라는 책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니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지금부터 한 뭐 1900년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지는 1945년도에 태어났다면 또는 전쟁 시기에 태어났다면 이런 그러니까 제가 1965년생인데 불과 15년 전에 전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년, 1920년에서 30년이면 이제 저희 부모 세대가 이제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로 놓고 보면,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다면 이 여성의 삶처럼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현재 시점부터 미래까지 간다면 정말 그 시기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머리를 자르는 거는 되게 시대의 반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봉건주의에서 체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고요. 해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이제 그런 정말 적극적 활동들이 저기는 되게 인상적이고 특히 기자였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대목들 하나하나가 되게 좀 책을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
이 소설이 특별한 건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외로움과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세 여성 모두 인상적이지만 꿈도 결혼도 그리고 자식도 뭐 하나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주세죽이란 인물이 저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주세죽이 이제 훗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1권 290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상황이 우리를 같이 살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사랑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이렇게 그 시대 풍파 속에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풀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느끼는 고독 같은 것이 잘 전달이 되는데 저 이거 읽으면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서 이게 개인의 마음 뜻대로 안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9년도에 저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을 봤고 또 그 시기를 이렇게 쭉 지났잖아요. 올해 17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럴 때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진짜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난관이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되게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그 소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정당에서의 발전을 위한 그 정치 활동들을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시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야당일 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여당이면 여당대로 또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꿈꾸고자 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방향을 모색했던 그렇게 해서 극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새 여자를 읽고 나서 새 여자를 함께 토론한 분이 이해찬 총리예요. 이제 1987년도에 6월항쟁 할 때 그 당시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이해찬 그 정책실장이었을 거라고 그때 당시 직책은 그분에게 활동비를 대줬던 분이 원경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박헌영의 서자죠. 이제 본인이 겪었던 숱한 그런 역사 속의 내용들을 또 소설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접목시켜서 저희에게 교훈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이제 역사와 달리 문학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에서는 패배하거나 기록이 안 됐을지 몰라도 소설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기록이 돼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 이 책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네, 의미가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 소설을 보면서 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기억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주세죽의 경우에 보면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나라에서 키워줘서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그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 엄마를 이해하면서 딸이 발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엄마의 궤적을 이렇게 다시 추적해가면서 이해하게 됐다는 이런 대목을 볼 때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3인의 삶을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세죽의 첫 번째 남편인 박헌영의 이제 또 자제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스님으로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는 원경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의 삶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 소설을 보다 보면 결국 역사를 움직인 건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흔들리면서 오래 버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번에 기리 씨가 소설 속에서 좀 먹먹하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직접 읽어주신다고요. 네. 371페이지에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평등해야 존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그들 부류의 삶 전체가 하나의 실수로 취급되었고 뒷날의 사람들은 그 얼룩을 지우고 싶어 했다. 어떤 이런 뭐 사상이나 이념에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분들의 삶의 이 치열함이 좀 많이 보이는 대목이어서 이거 뽑게 됐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우리가 왜 다시 이 새 여자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과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전시기지만 치열했던 삶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또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뭐 홍범도 장군 얘기나 안중근 열사, 의사,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의 삶의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서 뭐 영화나 소설이나 그다음에 또 역사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보다 후배들에게 특히 여성 후배들이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 소망이 있다면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2024년도 국회에 들어와서 초선 여성 국회의원들한테 추천을 했었고요. 현직 기자인데 좀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프거나 내지는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 주소 확인해가지고 이 책을 꼭 읽어서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두 파트에다가 선물을 했었습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희생과 극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통은 하루만 지나면 덜 고통스러운 거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추천했습니다. 누군가는 잘 살았고 누군가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는 정말 치열한 고뇌가 겹겹이 느껴져서 더 긴 여운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이게 힘들거나 할 때마다 혁명가들의 책들을 간혹씩 보거든요. 그게 어떤 책들보다 더 문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의 불합리에 부딪혔을 때 그걸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인간의 순수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좋은데 근데 많은 경우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서는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흔들리면서도 그 어떤 자기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이 항상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뭘 위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의원님께서도 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도 좀 궁금했어요. 저희 이제 5.18을 이제 저희는 광주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 광주 시민의 희생과 헌신 배우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운동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정치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 토대가 됐기 때문에 늘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제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제목을 보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메모해놨던 거를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살펴보고 근데 그런 게 아마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독서가 갖고 있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고요. 새 여자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김대중 자서전이나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족적이 담겨있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저는 새 여자 옆에 여러 책이 이렇게 꼽혀 있는데 그런 서적들이 저에게 주는 영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계기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읽으시면서 좀 마음에 남았던 구절을 네. 직접 낭독해 주실까요? 그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농부는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이 평등해야 존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생애로 겪어냈고 과학이라 믿었던 역사 법칙의 오작동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온전히 시대의 자식들이었다. 폭격 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주변으로 튕겨나간 사람들. 그것은 절박하고도 다급한 디아스포라이스며 슬프고도 고난에 찬 글로벌 라이프였다. 직접 낭독을 해주셨는데 새 여자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도 새 여자가 존재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꼭 이 주세죽, 그다음에 허정숙, 고명자 분에게 살아있는 새 여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새 여자의 삶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초도 있었고 또 행복도 있었고 또 어떻게 저 시기에 저렇게 발랄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해방 혁명운동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도 주세죽과 고명자와 허정숙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현 의원님과 함께 새 여자에 대한 책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대와 인간을 돌아본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새 여자라는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심의 숨은 철길이 구로구 오류동에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류동은 조선시대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인간 길목의 휴게소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주막거리는 사라지고 교통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이후에 물류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가 하나 더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경인선과 연결한 산업 물류용 철도인 황동철길입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철길을 오랜만에 걸으니까 굉장히 정겹네요. 도로가 좋아지고 고속도로가 늘어나면서부터는 굳이 철도로 공장 물건을 나를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게 황동철길은 폐선됐는데요. 그 대신 철길을 아예 없애지 않고 이렇게 산책로로 남겨놔서 동네의 기억을 잘 보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류동과 개봉동은 경인선을 따라 함께 성장한 이웃 동네입니다. 농촌마을에서 철도마을로 그리고 지금의 주거지로 변모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바뀌었던 동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작품들을 모아둔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전위 문학을 다루는 곳인데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책방일까요? 와, 이 가파른 언덕 위를 오르니까 선물같이 책방이 이렇게 딱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포옹단락이라는 책방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포근한 따스한 느낌이 드는 책방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스터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영화 포스터도 눈에 띄고요. 여기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작은 문학 서점 앞에 멈춰선 당신의 낭만을 기억할게요. 언덕 위의 문학 서점, 포옹달락, 안기고 싶은 문장이 가득 실린 책들을 소개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기고 싶은 문장이 어떤 문장들일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메모지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네요. 추천하는 도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책방지기님이 직접 다 이렇게 일일이 손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책방지기님 맞으시죠? 네. 와, 여기 책방 이름도 포옹달락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조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좀 마음을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옹달락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글귀에 그게 안아주는 그런 네, 문장들이 맞아요. 많을 것이다. 네. 그런 안아주는 문장들 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여기가 일단 문학서점인데요. 네. 다른 문학서점들과는 다르게 좀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문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문학의 특성이 서사나 인물 중심의 문학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독자들이 책 속에 개입할 만한 여지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독자와 작가가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위문학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워낙에 미문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해체적이고 파편화된 구조가 있어서 읽을 때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전위문학이 한 번 빠지면 답도 없이 좋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거를 확 깨는. 맞아요. 정확히 어, 짚으셨어요. 그래서- 활형식의 글. 네, 거기에 뭔가 해소감이 또 올 맞아요.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고.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전위문학 전문 서점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전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기도 해서 워낙에 이런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설가로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데뷔를 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책들이 있는지. 여기가 전위문학 코너인 거죠? 네. 맨 위에 있는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인가요? 이 위쪽 칸에 있는 책들은 한국에서 나온 전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서적.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이상. 네, 맞아요. 네, 부부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귀가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슬퍼서. 네. 여기는 한국 서적이고 여기 밑에는 이제 해외 네, 맞아요. 서적. 주로 이제 외서가 많이 있어요. 네. 특별하게 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하고 좀 결이 비슷한 서적들? 그래도 조금 많이 아실 법한 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명한 거장 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너무 사는 게 각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이 현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마술적이고 환상적인 언어로 담고 있어서 읽는 내내 몽환 쪽이고 꿈결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픽션들. 네. 여기 앞에 매대에 있는 책들은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있는 책들도 소설이네요, 그죠? 네, 네. 거의 대부분 소설책들이 네. 있는 거고. 저는 소설책을 이제 잠깐 이렇게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를 시간을 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로. 빠져서 그게 조금 저는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타작인가요? 네. 아, 단골 손님께 선물 받은.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이거 작동이 되는 거죠? 네,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그래요? 네네. 와. 조금 세게 진짜. 누르셔야 돼요. 탕탕. 우와. 우와. 재밌다. 이거 치는 맛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손맛이 되게 좋아요. 네. 아.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소품들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되게 또 귀여운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선물로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 이런 작은 피규어들이 가득하잖아요. 아, 정말. 네. 사실 이게 다 제 게 아니라 이 책방에 어울릴 것 같다고 손님들이 하나씩 가져다 주신 소품이라 아주 강력하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와, 이거 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진짜 감동이다. 아, 포옹부적. 너무 귀엽다. 오늘만 슬프고 많은 거야. 맞아요. 제 바람이. 네, 귀엽네요. 여기는 또 시집 코너가 있네요, 그죠? 네. 시식 코너도 작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어두운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느껴줄 수 있는 시어들이 가득한 시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하나만 꼽아서 보여주신다면 어떤 시집이 있을까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어두운.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 약간 딥하죠.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 고통스러운 내면을 시로 승화한 시집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는 조금 아픔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또 시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둡고 좀 이렇게 우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기피하게 되는 네. 게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더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맞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맞아요. 본다라는 느낌으로. 네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고 슬플 때 이런 문학들을 접하면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위로를 받고 네네. 공감하고 네.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 딱 나왔다.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 내가 내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줘. 뭔가 슬픔, 아픔, 뭔가 우울 막 이러한 단어 심오하게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러한 것들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서점을 차리기 전에 조금 힘든 시간을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좀 방 안에 좀 고립되다시피 글만 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회로 나와서 제가 다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공간이 바로 이 포옹단락이에요. 그래서 그 아팠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서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런 책들이 또 가득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좀 깊게 빠졌던 순간들을 표현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거를 네, 맞아요. 그 통해서 위로해주는 책들, 네, 네. 격려해주는 책들. 네. 책방지기님이 직접 쓰신 책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운데요. 아 여기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부끄럽지만. 있는데 낙과 관망. 와 제목 어려워. 이 글귀는 여기 안에 있는 걸 발췌한 거예요? 네. 이 책은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낙과 관망. 이 책을 쓸 때 저는 그냥 아픔을 가감 없이 보여주자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냥 함께 우리가 가장 기피하고 싶었던, 숨고 싶었던 나의 내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도망쳐보자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서사 대신에 이미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떠올리는 대로 맞아요. 이제 이 스토리가 네, 이어지는. 네. 와, 여기 책방지기님이 직접 쓰신 책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낙과 관망. 책방지기님이 직접 쓰신 이렇게 소설책도 봤지만 이제는 포옹단락에서 좀 인기가 있는 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고전 문학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흑인이 백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의 아픔은 고전 문학이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서커스의 곁들이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몸뚱이 없는 머리들처럼 실물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단단한 거울들로 둘러싸인 것 같다. 여기 책방에서 전위문학과 관련된 모임이나 활동들도 있나요? 네, 지금 독서 모임 관련해가지고 전위문학 관련한 독서 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위 시집? 그런 북토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서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해석이 서로 너무나 다르게 명확하게 갈리는 책들이다 보니까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위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이 서점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방이 좀 어떤 책방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이 책들이 조금 어둡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책들을 통해서 이 공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힘을 얻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빈 책방 가이드님 덕분에 전위문학의 세계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요. 늘 행복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오늘 포옹달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전위문학이라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 오래된 고전 문학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위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재미난 소설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동 놀러 오신다면 여기 포옹달락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변화가 많았던 동네와 전위문학의 만남이 인상 깊었던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동네 책방 어디로 갈지 기대해주세요.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죠. 위험하다. 시작했다 하면 사람 인생을 순식간에 삭제시켜버릴 수도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무조건 한 번쯤은 중독돼봤던 그런 게임인데요. 그럼요. 이 테트리스는 1984년에 지금은 사라진 나라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한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중독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래머는 당시 소련 과학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퍼즐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학원에서 세계적인 게임이 나온 건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였다면 일을 안 하고 게임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봐도 되게 신기한 게 그래픽이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들은 정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중독성은 대단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기해요. 네, 심지어 그 테트리스 속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음악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고 하면 부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인간 막대기 같아요, 인간 막대기. 근데 테트리스 하다 보면은 사람 성격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착착착 사라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기거나 하면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 일자로 된 긴막대 참 좋아합니다. 착착착. 김막대기.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김막대기가 되길 늘 염원하면서 살았었어요. 내가 그때 진짜 어릴 때인데 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요? 이렇게 딱 됐을 때 탁탁탁 나올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근데 1984년에 만든 게임이라서 이게 한 4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래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사랑받는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를 밤새 네모블록에 집착하게 만든 그 게임의 시작점. 1984년 6월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1984년 6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3위는 하시다 스가코의 오싱입니다. 아, 이거 드라마에 있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소설 오싱은 원래 소설이 아닙니다. 1983년부터 일본의 NHK에서 방영한 드라마 대본인데 한국에서 이걸 소설로 풀어서 낸 거예요. 오싱은 1900년대 초 일본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오싱이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입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겨우 7살에 식모로 보내집니다. 어린 시절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훗날 큰 유통사업을 일군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영감을 받은 인물은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여러 여성들의 삶을 참고해서 만든 창작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유통기업 야오한 창업자 가족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모티브로 거론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일본 드라마 대본을 소설로 옮긴 건데 한국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한일 관계가 좀 냉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었던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그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 될 텐데요. 8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다수 부모님들 세대 가슴 속에는 이제 보릿고개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어린 나이에 남의 집으로 보내졌던 오싱의 모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제 자신의 생존기와도 겹쳐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 속 오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온갖 구박을 받고 비극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일어나는 그 인내가 당시 우리나라가 추구하던 할 수 있다는 근대화의 열망과 맞아 떨어졌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성의 성공 신화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생존의 처절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배우는 얘기거든요. 이 오싱은 진흙탕 속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원망하지 않은 그 단단한 마음이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1984년 6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1위 김지하의 밥입니다. 김지아 씨는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가 유명하죠. 대단하십니다. 1984년은 시인이 고초를 겪고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투쟁의 시 대신 들고 나온 화두가 바로 이 밥이었습니다. 밥이 하늘이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이후에도 많이 알려졌던 김지아의 생명사상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많이 놀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김지아 시인이 민청왕령 사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출소 후에 어떤 투쟁에 대한 이제 이야기, 메시지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밥이었기 때문에 약간 의외의 책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런 이제 관념적인 이야기나 거창한 구호 대신에 이제 매일 밥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했다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인지 운동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두루 읽히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같습니다. 1984년 베스트셀러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린 소녀의 생존기 그리고 나눔의 철학까지 이 시대에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시대를 관통하는 베스트셀러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같아요. 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더 잘 버티고 싶고 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984년 6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에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시간. 북해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